바람이 매서운 날에 우리 아파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계기로서 시댁하고는 연을 끊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남편은 대학 동기이세요. 같은 해에 입학해서 1학년 때는 그럭저럭 가까이 지냈었는데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서 전역을 하자마자 저는 어학연수를 가게 되어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다시 친구들과 만나면서 연락이 닿았어요. 몇 년 만에요. 만나서 그래서 반가웠고 또한 각자 다니는 직장이 멀지 않아서 저희는 급속하게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서 만나는 동안 크게 다투거나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갔네요. 남편에게는 9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늦게 낳은 딸이라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시부모님께서 선조하신 버릇처럼 이제 남편이 여동생을 더 많이 돌봐야 한다고 하셨대요. 당연히 남편은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지만 부담스럽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선을 딱 그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남편의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결혼 약속을 한데 제가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옆에 신호를 앉혀놓고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이 우리 것으로 여기시는 것을 잘 부탁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앞으로 우리 딸, 신우를 잘 부탁한다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성장하던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도 서울에서 구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형님을 따라 서울로 오고 싶었던 마음이 들더군요. 신우는 2년의 결과로 서울에 있는 한 여대에 진학하였는데 그때부터 부모님께서 무리한 부탁을 해 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롯이 태교에 힘을 쏟고 있을 즈음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나에게 신우가 대학에 합격했지만 여자 혼자서 서울로 보내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지내게 하려고 하니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송금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며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라고 요청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여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다시 연락하셔서 내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걱정이 안 되냐며 화를 내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고 지금 사는 집이 좁아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도와줘야 하는지요?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거절을 한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몸도 약한 동생이라며 불쌍하지 않냐고 부추겨서 말씀하더니 며느리 낳은 또 나 참 애정하다며 다시 한번 화를 내셨다고 해도요. 실은 신우는 평소에도 아픈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배가 아프다 몰이 아프다 이런 것 같은데 막상 병원은 결코 안 가더라고요. 약도 결코 먹지 않고 솔직히 계속 아파한다고만 말할 뿐 진짜 아픈 사람 같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와 데이트 중에 도시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몇 번이고 쫓아가고 그랬어요. 전화로는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모르는 척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빈번한 노프가 계속될 때 그때 괜찮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싸이면서 양치기 소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몇 번 거기 대해 언급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남편에게 쪽기빠가 관심을 가져달란 걸 이해해주기를 하거나 정말 아프다면 괜찮아져도 된다면 당신도 가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얼마나 서운해할지 얘기했다. 그 결과 남편도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되면 한 번 얼굴도 비추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안 될 때는 단지 안 들었던 척하고 그러했어요. 이런 신호를 집 안에서라도 계속 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나마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께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도 뵙기를 드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흘러도 시어머니는 그럼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호 자취방을 구해주어야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냐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우는 정확히 우리 집에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새로 생긴 신축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왔어요. 시부모님도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으신 분들은 아니신데 신우가 9층 오피스텔이 아니면 싫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구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이니까 저나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었지만 저희 도시 누나 시부모님이 나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아직 대학도 마치지 않은 신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 하셔서 결국 저희가 모아둔 돈에 다 조이 이름으로 받은 대출 합쳐서 시작했거든요. 참고로 시댁에서 못 도와주신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한테 서도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무튼 신우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면서 시부모님도 허리가 휜 기분이 셨나 합니다. 모르기도 타스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되고 쓸데없는 비용을 쪼이는 것 같다면 조이에게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변에 다른 원룸이 없었다거나 평생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우둔 목욕을 갖고 있는 한 원룸촌에 있는 곳에서는 삶의 질이 안 좋아진다 말하면서도 월 100만 원을 내는 본인이 정작 값을 찾은 것이다 말이죠. 임신 중일 때는 좋은 소리만 듣고 이렇게 부족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데 시댁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몇 배로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산이 가까워지는데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남편에게만 넘겨버린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조할러동비는 아이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수시로 신체의 집을 들여다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여성분이므로 이가 들어도 문제가 없으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바깥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찬도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나이가 차이 나는 언니에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서 필요하다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윗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것이 도리로 알려주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그 집에만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는지 요즘은 장사하며 아들을 등에 업고 물품을 팔고 재고 정리하는 등 다양한 일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언니와 친척 동생을 도와주었을지 의심스럽다며 서운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아니라 신우가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시키는 것이 좋겠느냐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숨을 푹 쉬면서 몸도 무겁고 힘이 들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안하다며 시어머니 일은 이제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만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모독하지 못하므로 예전처럼 상황이 되면 얼굴을 비추고 안 되면 못 가는 식으로 어색하게 그때그때 상황을 피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시부모님과 형수에게 나만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너무 짜증났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한쪽만 편히 논하지 않고 잘라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남편이 안 듣기도 하고 이래저래 짜증이 많이 났어요. 개가지 져도 귀찮은 달린다고시 부모님이랑 신우가 뭐라 하던 시간은 흘렀고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시 부모님이 태도가 바뀌었느냐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랑 남편이 아들 챙긴다고 신우를 등한시할까봐 그런지 시부모님이 간섭하는 게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꾀병을 부려보았자 시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았는데 거짓말의 규모를 키워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이었어요.
남편도 집에 있었고 아기 키우는 집이 다 그렇듯 모처럼 남편한테 아기를 맡겨두고 저는 잠깐 눈 좀 붙이러 던 차였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시느니라. 자신이 우리 집에 과일을 가져다 주려고 손으로 응저질하다 자리를 잘못 잘랐거나 그렇다 하여 심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긴급 구호차를 부르자 왜 여기로 전화하냐. 너무 무섭다고 얼른 언니랑 오빠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손가락을 잘랐는데 구조해서 우리한테 전화하기에는 꽤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참으로 말하지 못해 남편을 먼저 보냈다. 남편이 집을 떠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오고 식을 들여댔다가 욕을 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진짜 무슨 종이에 베인 것 같이 베어버렸나 봐. 그래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냐고 말했는데 거짓말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정말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하면서 물건을 옮겨야 했지만 손가락에 데일밴드를 붙이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남편이 화를 내서 데일밴드 같은 소리를 지르며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우리에게 비난을 퍼부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러려면 엄마 옆에 머물러야지. 왜 우리 곁에 데려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오마배를 썼다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동생 신우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살맛이 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소화 안 되었습니다. 물을 잘못 마셨다고 할 만큼도 없는데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리고 배도 아팠고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아들 때문에 구급차를 불러올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애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남편에게 아픔을 털어놓거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남편도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 급히 집으로 왔어요. 아들 좀 받아주려다가도 그날따라 전화 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간호원이 오도록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배도 아프고 아들이 괜히 병원에 와서 안 좋은 병에 감염될까봐 신경 쓰이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정신이 곤두서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양한 검사를 하신 뒤 맹장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맹장염은 수술 후 빠르게 회복되는 쪽에 속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3일 정도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이 소식을 제 친정 부모님에게 전하자 그들은 당장 병원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라도 볼 삼아라고요. 그때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때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었기에 아들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휴가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충수가 터지기 전이라고 하더니 3일 뒤에는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받으니 상대방이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못 간다고 하며 자기를 데리러 올라는데요. 어이없는 상황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죠. 지금 맹장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있어요 하니 상대방은 약간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오빠를 찾는 거 보라고 하며 저도 정신이 나갔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니 신호가 불안정해져 오빠더라에 않더라고요. 재우고 왔어요. 잠깐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해줘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호한테 제가 큰 말이 되냐고 어떻게 애를 혼자 재우고 나갈 거냐고 물었더니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택시를 타고 우리 집 앞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호가 오빠가 나면 자기는 어떡하냐고 그러는 게 싫단 말할 뿐이더라고요. 신경 쓰니까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남편한테 당신이 해결하라며 신호 112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무시해버리란 대답을 했어요. 무순하게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실례도 이런 일을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말이에요. 남편까지 그럴 때 나서라고 하니까 제가 나서야 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신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다 커버린 딸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며 무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내 딸이 어떻게 그런가라며 의아해하셨기에 어이없어서 어머님 옆에 가서 키우느라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남편 또한 시부모님께 언제 내 여동생을 따와달라 했느냐며 왜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서 낳아두고 내가 계속 책임을 지게 하냐고 힘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에 대해 시부모님은 배은망덕한 놈이라면서 남자는 여자를 잘 환이라고 갈랐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차츰 그가 얘기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저를 만나면서 변한 것을 얘기하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당황한 제가 다시 못 들어준 것에 실망하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후엔 저렇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의 태도는 차가웠고 찬바람이 불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래서 나올 줄 몰랐다며 너 진짜 후회 안 하겠지? 라고 여러 번 다시 물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용돈을 보내줄 것도 끊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당황했어요. 남편은 제가 쳐다봤다고 말했더니 흠칫하더니 아주 얼굴이 울상을 지으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신현택 보내주던 게 도대체 무엇을 모여 말하는 것인지 상냥하게 물어보았어요. 상냥하게 물었더니 남편은 오히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시내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신호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지 눈도 못 마주치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더라고요. 그동안 어린애처럼 굴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평소처럼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에게 도끼눈을 하고 평소처럼 잘 지내자는 게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그동안의 거동들을 함께 되돌아보게 했어요. 기고만장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바짝 쫄아서는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신 앞에서 남편을 부르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는데 꼼짝없이 제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매번 그렇게 막무가내하게 어떤 신호도 제 눈치를 보는 게 남편의 한마디 말 실수가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것을 전부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았는지 봅니다. 그러니 제 눈치 살살 보며 제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에 신호를 보는 게 속이 꼬시다는 기분보다도 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흉이 남편 때문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아무리 싫다 싫다 말로 하더라도 뒤로는 신우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잘 돌봐 달라는데요. 말까지 잘 지키고 있었던 게 잖아요. 아무리 15번을 강조해도 뭐 아냐? 말로는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결국엔 신우나 시모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동안의 행동들은 다 제 앞에 보여주기 식이 무슨 뜻인가요? 벌벌 떨고 있는 신우를 앞에 두고 남편한테 너가 뭘 했는지 알고 있지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여태 속이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돈을 보내줬으면 통장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나? 물었어요. 남편은 이제 제 앞에 더 이상 숨기는 것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지만 막상 제 앞에 통장을 가져오라거나 축가 찍게 할 때는 말을 덜하고요. 매달 시에게 받는 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세를 내준 것이냐고 물었더니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세 정도의 돈을 보내줬으니 사실상 집세 전액을 내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남편이 시에게 보낸 돈은 쉼원택을 받아내라고 했어요.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시댁에 발을 딛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자기 가족들이 좋아하는 오빠로 살고 싶다면 평생을 가족들의 품 안에서 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해한다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신우는 사사건건 애매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남편에게서 눈길을 돌리며 분위기를 살피다가 결국 지오빠한테 동창 쓰는 길이 조금씩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같은 다리를 붙잡고 늘어질 기회로 울며불며 길더군요. 잘못했다고 정말 2번 다시 세워달라면서
자기는 오빠가 주는 그 동의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여태 받던 것의 반이라도 좋다면 그것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번 다시 우리에게 별것도 아닌 것으로 전화해서 귀찮게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지만 어린 신호가 저렇게 있으니 조금은 안쓰럽지만 이 상황에서 결국 그 돈을 받겠다고 한다는 것에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한테는 미안하게 되었지만 그 돈은 이제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줬어요. 만약 내가 너라면 당장 넌 너를 위한 오빠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주어진 동거의 반만이라도 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갚겠다고 오빠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교육을 해주었어요. 신원은 제 말을 듣고 뭔 말도 틀리지 않았기에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생각해봐도 귀찮은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다 갚는데 승계된다는 것이 아까운 건지 고추 갖고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너무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싱호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내가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맞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신우는 사는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괜찮은 원룸을 찾아 이사를 떠났고 그 후에 아르바이트도 곧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갚으려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재자립을 하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약속한 대로 시댁에는 딱 한 번 어버이날에만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여태까지 신에게 좋아했던 돈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엮일 없어서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서가족을 빼앗은 것 같아 비애를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어도 더 이상 응석 부리지 않을 테고 50휴가철이 되면 남편과 시댁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더 나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